물리학 하면은 흔히 상대성 이론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현대 물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양자역학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경우, 일반적이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분야에서만 많이 쓰이는 거고, 현대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은 양자역학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사실상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적용 범위는 굉장히 넓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반도체 같은 것의 양자역학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초전도체 같은,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물리학의 거의 모든 내용은 다 양자역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역학의 맨 첫 번째가 양자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은 알맹이, 알갱이 혹은 덩어리, 그런 것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 중에 하나가 빛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양자역학에서는 빛을 알갱이로 본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00년에 플랑크가 플랑크 상수를 발표했는데, 플랑크 상수가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빛 알갱이의 에너지 입실론이 h 곱하기 진동수 뉴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빛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가 10⁻⁹ 조울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얼마나 작은 거냐 하면은 가령 33W의 전구에서 열은 나오지 않고 전부 그게 빛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빛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가 이렇게 되니까 34W의 전구에서 나오는 1초 동안에 나오는 빛 알갱이의 수, 양자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10의 20승, 1초당, 매 초당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10의 20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수가 나오면은 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이 가령 10의 20승 원을 가지고 있다, 돈으로. 그러면은 그거를 마음이 아주 넓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다 나눠준다고 했을 때, 세계 인구를 100억이라고 치면은 100억이 10의 10승입니다. 10의 20승원을 100억의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은 1인당 100억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100억 곱하기 100억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의 많은 숫자입니다. 33W의 전구에서 1초 동안에 100억 곱하기 100억 개의 양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갱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냥 1900년이 될 때까지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빛이라는 것이 알갱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감마선이 왜 우리에게 위험한가? 적외선은 위험하지 않은데 자외선에서부터 감마선까지의 빛은 왜 위험한가 하는 것도 역시 이 양자역학적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세포 안으로 침투해서 우리의 유전 정보를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나오면서부터 세상은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불연속적인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을 보면은 그냥 평평한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조그만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도 사실은 다 H2O라는 알갱이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너무 미세하면은 그것이 알갱이인 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알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다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칼 포퍼가 굉장히 감명받았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빛이 강한 중력장 근처를 지나갈 때 빛이 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입니다. 빛이 직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매질이 변하지 않는 한 빛이 공간상에서 직진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정이 될 때 과학은 발전한다. 사실은 그거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기원전 1세기의 그리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너무 많이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기원전 1세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면은 지구의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왜 공간으로 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서구의 학문이 들어오면서 조선의 실학자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큰 땅덩어리 지구가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여러 가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고 하는 걸로 생각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정이 될 때, 혹은 도저히 그렇지 않다고,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긍정이 될 때 과학은 발전한다고 칼 포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과학 분야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데, 긴 세월을 보면은 생명이 진화하고, 현대과학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생명이 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가 변화하고 우주의 전체가 다 진화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빛이 휜다는 것이 그렇고, 양자의 과학에서 빛이라는 것이 알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학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날 때, 혹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확증이 될 때 과학은 커다란 진보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보면 여기 하나 더해서 무언가 세계는 영속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건 과학 이야기는 아니고 불교 얘기입니다만, 세계의 모든 것은 재행은 어느 것 하나도 예외가 없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내 큰 진보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빛은 우리가 분명히 파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입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광전효과 같은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빛은 정말 입자인가 파동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중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고전역학에서 이게 왜 양자역학이 생겨나면서 충격적인 일이 됐냐면, 고전역학에서 입자는 파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거는 입자입니다. 입자는 내가 던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이것의 에너지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파동은 입자와는 다르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음성, 이게 이제 파동입니다.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성대가 떨립니다. 성대가 떨려서 여기에 있는 공기가 진동을 하고 그 진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고 그 귀에 있는 고막이 그 떨림을 감지하고 그 감지된 것이 신경을 타고 뇌로 들어가고 뇌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소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우선 뭐를 딱 캐치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런 공기의 떨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대로 소리는 아니다. 그것이 소리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뇌다. 더 크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 공기의 떨림,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제 목젖에 있는 공기였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제 입안에 있는 공기를 직접적으로 감지하는 거가 되고 그게 여러분의 코로 들어가면은 내가 조금 아까 어떤 차를 마셨는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내 목젖에 있는 공기가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만 들어가냐면 공기는 여기 있고 공기의 떨림, 그 떨림이라는 에너지만 여러분의 고막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은 그 파동을 가능하게 하는 입자는 여기서만 움직이고 그 에너지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물체는 던지면은 이물체 자체의 에너지와 이물체 자체와 에너지가 함께 가는. 그래서 입자하고 파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흑체 복사라든가 광전역학이라든가 컴퓨터 역학 이런 모든 것이 빛이 입자라고 생각해야만 설명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빛은 간섭도 해요. 그리고 전자, 물질파 이런 것들도 다 간섭을 합니다. 이거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빈대학에서는 입자에 의한 이중간섭 실험을 원자량이 108인 것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고전역학적으로 보면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이놈도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그것의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도 이렇게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전적인 사고의 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물체는 그 물체의 결정적인 속성을 고정된 결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전 물리학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도 모든 현상이 다 풀렸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그전에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전자 같은 거요. 그전에 확실히 파동이라고 믿었던 빛과 같은 것은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고전적인 사고의 틀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시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시면 이런 앞모습을 보죠. 근데 제가
돌았으면은 그 다음엔 저의 뒷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자가 딱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빛이 딱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전자든 빛이든 입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놈들이 파동처럼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맥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입자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인 도모나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는 마치 수줍은 처녀 같다. 수줍은 처녀는 가만히 얼굴만 들여다봐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행동이 바뀐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요새 그렇게 수줍은 처녀가 어디 있냐고, 수줍은 처녀라고 총각으로 바꾸라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물체에 변하지 않는 속성을 과연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시켜주는 문제가 됩니다. 양자의 강은 물리학에서 최초로 기본적인 입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한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연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개념은 입자하고 파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입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파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입자와 파동의 다양한 면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우리의 개념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틀의 한계일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실제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무아인가? 유물론과 유심론은 넘어가겠습니다. 서구의 세계관을 지배했던 것은 플라톤의 실제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사상적 체계가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러셀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흔히 수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고 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고는 감각보다 우월하다, 직관은 관측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원이라고 그리지만 이 원은 완벽하신 것일 수가 없습니다. 순수 직관에서의 원은 원의 둘레를 그리는 이 두께조차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원은 언제나 완벽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진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관측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관측 이전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해야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생각이고 이것이 플라톤에 가서 이데아의 관념이 됩니다. 여기에 이 물건이 있기 전에 이 물건의 이데아는 이 이전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실체, 여기에 있는 물건, 여기에 있는
실존의 물건 이거 이전에 이것의 본질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이 본질에 의해서 여기 내 앞에 있는 물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물의 본질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에센스가 먼저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됩니다. 이것이 파르메니데스는 그래서 실제는 영원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계는 다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일 수가 없다. 이거는 다 환영이다. 그리고 헤라클리토스는 같은 물에, 흐르는 강에 동일한 물에 우리는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감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정립을 합니다. 이거하고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세계관이 붓다가 제시한 세계관입니다. 무아죠. 긴 설명은 시간 관계상 못하겠습니다만, 일체의 세계를 둘러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연관과 의존의 연기의 망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의 망에서 형성된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영원할 수 없느냐? 왜 무상이냐? 무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아입니다. 무아. 이때 아는 물론 나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트만의 음역일 수도 있습니다. 아트만, 자성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자기 스스로의 변치 않는 고정된 본성을 얘기합니다. 자성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다. 나뿐만이 아니라 일체의 법이 다 무아다. 무아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혼자서 설 수 없다. 그래서 노경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의 갈대는 저 혼자서 쓸 수 없다. 다른 갈대와 의지하면서 연관의 관계를 맺었을 때 갈대의 묶음이라는 것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상호 연관과 의존의 관계, 연기의 관계, 연기에 의해서 성립하는 우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언제라도 또 그 인연이 흩어지면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무상한 존재, 그런 것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그런 의존과 연관의 관계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는 뭐냐라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입, 장발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 만약 지금 양대각에서 여기 있는 이놈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땐 입자고 어떤 땐 파동이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 이놈은 입자라든가 파동이라든가 하는 하나의 변치 않는 고정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것이 어떤 땐 입자이고 나타나고 나에게는 파동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거나 심오하게 말하거나 상관없이 다 똑같이 인연이 어떻게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물체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 물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물체는 나에게 입자로 보이기도 하고 나에게 파동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물체는 결정적인 입자의 성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파동의 성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그냥 무하다.
그 무아인 존재가 나하고 만나면서 나에게는 어떤 때는 입자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나타난다. 천수경에서는 그러죠.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도 자성이 없다. 다만 마음을 따라서 성립하는 거다. 거기 죄에다 다른 거 다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자성은 없다. 그것에 결정적인 변치 않는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불교대학 강의를 하면서 아주 초창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바닷물이 왜 짜냐고. 딱 생각나는 게 과학적인 생각밖에 안 났더란 말이에요. 무기염류가 땅에 있는 것이 물에 녹아서 바다로 들어가고 물은 증발하고 그것이 바닷속에 쌓이고 그 중에 염화나트륨이라는 놈이 있어서 그것이 짜게 한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게 바닷물이 짜다는 것에 설명의 전부가 될 수 있느냐? 집에 오는 전체를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등어가 바닷물이 짤까? 고등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짤 겁니다. 저도 못 물어봤습니다만. 그건 뭐예요? 짜다는 걸 우리가 짜다는 건 혀에 오는 자극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뇌에 전달돼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호암교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계가 다 허망하고 하나의 일심이 만든 것뿐이다. 마음은 아주 재주가 많은 화가와 같아서 여러 가지의 오온을 그려낸다. 일체의 세계 중에서 이와 같이 만들어지지 않은 대상, 법은 없다. 만약에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응당 이렇게 관해야 한다.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들어냈다고 관해야 한다. 멋있는 말이죠. 이게 양작하기 우리한테 하나의 키를 준 거죠. 여기 있는 대상은 결정적으로 무아적인 존재다. 여기의 대상이 나한테 나타나는 것은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일체의 세계는 내 마음이 그려내는 거다. 다시 말하면 주관과 객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주관이 마음대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둘의 말하자면 합작품이다. 그래서 근본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안과 색이 있어서 이 둘에 의해서 안식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삼계죠.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응당 이렇게 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중첩과 측정. 지금 여기까지는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양자학은
이중성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지만 측정, 중첩, 특히 중첩 상태의 측정, 이런 것들에 관한 아주 특별한 우리의 현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측정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측정 중에 하나가 무슨 측정 아십니까? 은행 카드를 가지고 거기 가서 집어넣고 잔고가 얼마였나 확인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측정입니다. 이 측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측정하는 행위에 의해서 측정 대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측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했는데 300만 원이었던 잔고가 내가 그거를 잔고 확인을 했다고 하는 그 행위 때문에 270만 원이 되고 어떤 데는 33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재밌긴 하겠지만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근대 과학은, 우리의 과학에서의 측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대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제가 하나 있으면 이 전제가 어디 있는지를 측정을 하려고 해요. 이게 전제가 여기 있는데 어디 있는지 측정하려고 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빛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빛을 쪼입니다. 빛을 쪼이면은 여기서 전자에 맞고 빛이 튕겨서 측정 장치로 들어갈 거예요. 그냥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자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대상은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어서 빛을 쪼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게 전자에게는 충격이 됩니다. 빛을 쪼이면 빛이 튀어나오긴 하지만 이 빛을 쪼여서 튀어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전자는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전자의 위치를 알려고 빛을 쪼였는데 전자의 위치를 측정한다는 그 행위 때문에 전자 위치를 알 수 없게 되는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아마 화학 시간에 전자구름이라는 거를 교과서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실지는 모르지만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와는 다릅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는 명백한 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이것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의 위치를 모르는 이유는 어떠한 방식을 쓰더라도 이것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험의 한계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양자역학에서는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만, 어쨌건 우리는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을 했다는 행위 때문에 그것의 어떤 물리적인 속성을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오직 확률적인 예측만 가능한 것. 양자역학의 세계라고 하면은, 그래서 양자역학의 두 야구팀이 경기를 할 때 양자역학의 한 타자가 공을 쳤어요. 그럼 우리가 막 박수를 열심히 치고 하면은 그게 땅볼이 될 게 홈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세계가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양자역학의 측정은 그래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인식 세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중첩하고 연결되면 더욱 기묘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 일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앞모습입니다. 양자에서 보면 이 앞모습은 왼쪽과 오른쪽의 중첩이에요. 여기 전달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의 중첩입니다. 나는 지금 전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자가 앞인지 뒤인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보려고 하는 의도로 실험 장치를 만들어 놓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는 놈은 왼쪽과 오른쪽의 중첩인데, 측정을 하게 되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의 어느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상태와 운동장에 나가서 뛰노는 상태, 그 상태의 중첩인 상태, 그것이 양자의 세계다.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이라는 상태에 있는 대상을 놓고 앞뒤를 측정하면 그냥 앞이 돼요. 그런데 이놈이 좌인지 우인지를 측정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좌가 되거나 우가 됩니다. 그 확률이 50%씩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좌가 됐다고 쳐요. 좌라는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앞인지 뒤인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이 되거나 뒤가 되거나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아까 처음에 앞이었던 놈이 측정을 하면은 왼쪽이 되거나 오른쪽이 되고, 그 왼쪽이 된 놈에 대해서 앞인지 뒤인지를 측정을 하면은 앞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측정 전에 이놈은 앞이었던 놈입니다. 앞이었던 놈이 이 측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측정을 하면서 왼쪽이 됐다고 하는 과정 때문에 그 다음에 측정을 하면 심지어는 뒤가 될 수도 있다. 좌파와 우파라고 생각하면 부자가 좌파인지 우파인지를 봤어요. 근데 좌파인 것 같아요. 좌파인 것처럼 보여. 근데 이 측정을 한번 하고 나면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보면 이 사람이 가난해질 수도 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의 측정입니다. 중첩. 물리적으로는 앞뒤와 좌우의 성질을 다 규정할 수 없다. 더 극적인 것은 이 측정에 의해서 앞이라는 상태가 좌우로 바뀌는 과정을 한번 거치면서 심지어는 앞의 상태가 뒤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측정은 대상을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기본 입자들은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질 수 없고, 그렇다면은 서구 철학의 완강했던 전제,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을 거다. 우리는 양자역학을 보면서 심지어는 정신적인 혼란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본질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궤적이라는 개념, 전자구름에서 전자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처럼 궤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디에 있을지 확률만으로 나타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물체의 궤적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더 이상 양자역학에서는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체를 기술할 때 궤적과 같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개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사고의 틀이 제대로 세계를 포착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상대론 하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론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뉴턴 역학의 한 요소였던 갈릴레의 상대론이 먼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대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만 연관되는 것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물체는 속도가 뭐냐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0인 것을 왜 물어보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 이물체는 지구랑 같이 움직이는 물체예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아십니까?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는 빛이 500초 달려오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계산을 해보면 지구의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속도는 초속 30km 정도 됩니다. 30km면 꽤 빠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속 30km가 되는 무언가를 타고 대전을 간다면 5초면 갑니다. 부산도 15초면 갑니다. 근데 지구는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 이물체를 내가 보면 당연히 정지해 있는 거지만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본다고 하면 이건 초속 30km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물체의 속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전 물리학에서도 이렇습니다. 흔히 물리학은 답이 하나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면 정지해 있는 거고 지구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초속 30km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이물체를 정지해 있다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는 언제나 이물체와 같이 이 땅에 붙어서 가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너무 특별한 예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마시는 물,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정지해 있는 겁니다. 근데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시속 100km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정지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맞는 거고 시속 100km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문제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대상은 그 하나의 결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러나 어쨌건 고전적인 상대론과는 달리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서는 관측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마저도 달라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가면은 태양이 있을 때 실제 별의 위치는 여기 있지만 이 빛이 휘어가지고서 내가 보기에는 마치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공간이 휘어지는 상태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에 영향을 받았던 칸트는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추상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거는 선천적으로 자명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대의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 와서는 부정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극적인 예 하나만 소개한다면 상대론적 양자역학. 그래서 진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완성한 디락이 1930년입니다. 설명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이 어항 안에 아무런 공기방울도 없다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볼 거다. 그러나 그와 달리 이 어항에 공기방울이 있으면 이 물고기는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볼 거다. 공기방울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것을 오히려 이 물고기는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물이 꽉 차 있는 이거는 없는 것처럼 본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진공이라는 거죠. 진공은 어느 에너지 레벨 이하로 물체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가 상대론적인 양자역학에서의 진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진공인데다가 강한 감마선을 쏘여주면은 여기에 있는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물방울의 없음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쌍생성이라고 합니다. 반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자와 반입자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고에너지를 쏘아주면 입자와 반입자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그 반입자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우주에서는 대단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거리에 이동을 하면서 입자하고 만나서 다시 고에너지의 감마선을 내줍니다. 굉장히 공상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 얘기가 사실은 암의 위치가 어딘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PET라는 의료장비에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감마선이 나오면서 암덩어리에다가 이거 갖다 붙이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갖다 붙여놓으면은 여기서 감마선이 나오면서 반입자를 만들어냅니다. 반입자가 0.3mm 가기 전에 빛을 내버려요. 그 빛이 나오는 것을 측정을 함으로써 이건 지금 실용화되어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그 빛이 나오는 걸 측정함으로써 암세포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PET입니다. 이것이 상대로 양자역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충만하게 완전히 꽉 찬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게 되는 그런 세계 혹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다. 진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상대론적 양자역학의 진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꽉 차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오히려 없는 것을 반입자가 있다고 보는 그런 세계. 다시 말하면 존재의 유무조차도 그것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와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이 강하게 객관성, 실제 혹은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실체라는 것을 주장을 한 것이라고 하는 세계관이라면 현대 물리학의 세계관은 측정, 나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거죠. 양자역학으로
이야기를 한정한다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원리상, 실험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리상 대상의 속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관측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 일수사견이라고 하죠. 여기 하나의 물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고기는 그 물을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한다. 천상에 있는 사람은, 천인은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아귀는 고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물은, 이게 분명히 하나의 물인데 이 물을 인간이 보느냐, 뭐였죠? 물고기가 보느냐, 천인이 보느냐, 아귀가 보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의 다른 견해가 생긴다. 만 사람이 있으면 만 사람의 경계가 생기는 것이 대상이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세계와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보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다. 제가 좋아하는 예 하나를 시간이 없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방울이 있고 여기 물방울이 있어요. 내 눈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해가 있겠죠. 해에서 흰빛이 나옵니다. 흰빛이 물방울에 닿아서 굴절하면서 여러 개의 빛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반사를 하고 다시 여기서 굴절하면서 일로 옵니다. 이 물방울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색깔을 다 뿜어냅니다. 이 물방울도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색깔을 다 뿜어냅니다. 그런데 태양이 여기 있고 이 물방울은 여기 있고 이 물방울은 여기 있고 내 눈은 여기 있다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내 눈은 여기에서 나오는 물방울의 빨간색만 보게 됩니다. 내 눈은 여기서 나오는 물방울의 보라색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이 부분이 빨강색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이 부분을 보라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늘의 이 부분이 빨강색으로 나타나고 하늘의 이 부분이 보라색으로 나타나서 무지개가 하늘에 보이는 겁니다. 무지개가 보이는 것은 이 물방울이 빨강색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물방울은 빨강색에서 보라색까지 모든 색을 다 보내줍니다. 이 물방울도 보라색이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과 물방울과 나의 위치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이 물방울은 빨강색, 이 하늘의 이 부분은 붉은색이 되고 하늘의 이 부분은 보라색이 됩니다. 이 물방울은 무화적인 존재예요. 빨강도 아니고 보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연기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빨강색이다. 이거는 나에게 보라색이다.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렇습니다. 나에게 만들어지는 안식은 그래서 세계가 어떤 연관 구조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마음은 여러 가지의 오온을 다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무아의 존재, 나도 무아의 존재입니다. 무아의 존재가 어떤 관계가 성립되느냐에 따라서 무지개가 나타난다. 그리스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이게 미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보다 철학자들이 세계의 주관성에 대해서 훨씬 더
먼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왜 아름답습니까? 높이, 비례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다. 이게 왜 아름답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의 존재의 아름다움 이전에 아름다움이라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배열, 또 그 대칭성, 조화, 그런 여러 가지의 미적인 요소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의 본질이 먼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조화, 균형, 대칭, 배열, 비례에 의한 것만이 아름다움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철학자들이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 하나, 그걸 우리는 아름답다고 보지 않느냐? 간단한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조화가 있느냐? 어떤 균형이 있느냐? 대칭성이 있느냐? 배열, 비례, 그런 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성이 떴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본다. 여기서 미학자들은 근본적인 반성을 하게 됩니다. 미의 근원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주의적으로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성과 격식, 절대적 진리, 보편적 질서, 에센스, 본질.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가령 제가 조금 아까 슬쩍 넘어갔었는데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서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은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문장도 틀렸어요. 어법에 맞게 하려면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은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문장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격식, 어떤 보편적 질서가 반드시 아름다움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전복, 상대적인 거. 다시 말하면 나의 세계에 나타나는 게 아름다움이지 대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본질에 유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시 하나 소개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대상은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거예요. 시의 아름다움이 사실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시인은 시를 완성하지 않는다. 시인은 시를 쓸 뿐, 그 시를 완성하는 것은 그것을 읽는 나 자신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소매가 길은데 하늘이 왜 넓어요? 이성으로서는 판단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소매는 길고 하늘은 넓고 이성으로 맞는 이야기, 문법에 맞는 이야기를 쓰면은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오늘 하려고 하는 상입과 장발. 상입. 화음에서 나오는 얘기죠. 상호 침투입니다. 뭐가 상호 침투냐? 연기에 의한 상호 침투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얘기하는 이 행위 안에는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또 제가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할 일 없이 한심한 얘기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여러분하고 저 또 여러분 상호간에는 서로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물인데 오늘 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이라는 것이 수소 2개하고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서 물이 됩니다. H2O. 그런데 그 물에는 산소 원자나 수소 원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 없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소 원자 2개가 있고 산소 원자 하나 있으면 수소 원자의 전자가 산소 원자에 뺏겨요. 그러니까 산소 원자가 마이너스가 되고 수소 원자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 극성이 이건 아주 제일 간단한 얘기입니다.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가 만나면서 생깁니다. 연관의 관계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 극성 때문에 물은 대체적으로 한 50개의 분자가 같이 뭉쳐서 떠돌아다닙니다. 이 물의 성질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에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성질입니다.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만나고 의지한다는 인연에 의해서 물이 만들어져요. 이 간단한 원소에서조차도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에는 없는 새로운 속성이 창조적으로 발현이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A, N, D가 만나서 AND가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A라는 단어 아무리 뜯어봐도 그리고라는 개념이 그 안에 없습니다. A와 N과 D가 만나서 서로 연관의 관계를 성립하면서 AND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 때 AND라고 하는 단어에는 없는 더 복잡한 개념이 문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본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16비유경인가 그런데 수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퀴와 축과 반지와 손잡이가 만나서 수레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인연화합을 함으로써 수레라는 개체가 만들어지고 수레라는 관념이 만들어지고 수레라는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 가옥, 목재에 연하고 풀에 연하고 볏짚에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서 가옥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그것처럼 뼈에 연하고 근육, 피부, 공간에 의해서 신체가 만들어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경의 이야기. 세계에 갈 때가 서로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하여야 서게 되는 것과 같다. 만일 그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지 못하고 그 둘을 버려도 하나는 서지 못하듯이 서로 의지하여야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에 갈 때는 설 수 없는 무화적인 존재입니다. 그 무화적인 존재가 셋이 모여서 갈대의 묶음을 만들면 A와 N과 D가 만나서 AND를 만들면서 AND가 형성이 되면서 A와 N과 D에는 없던 창발적인 속성이 나타난다. 문장이 그렇고 수레가 그렇고 집이 그렇다. A, N, D를 나누면 그 안에 그리고라는 개념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나무가 있은 뒤에야 불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불은 나무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나무를 떠난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쪼개서 불을 찾으려고 하지만 불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모든 인연이 모인 뒤에라야 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인연이 모이면서 나무에서는 찾을 수 없는 불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를 떠난 건 아닙니다. 나무가 있어야만 불이 있지만 나무를 봐서는 불이 나올 수 없다. 이게 창발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구성 요소의 합으로 세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 분명히 나무와 나무를 비벼서 불이 나오지만 그 불은 나무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연기이고 상입에 의한 창발입니다. 화음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걸어가는 것. 어떻게 걸어갑니까? 걷는다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뼈가 있고 근육이 있으니까 당연히 걷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왜 얼음 위에서는 못 걷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면은 내 발이 땅을 미는 거예요. 땅이 밀어주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는 내 발이 땅을 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음이 나를 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화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걸어가려는 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이 걸어간다는 동작이 할 수 있는 과로 맺어지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걸어가려는 인, 그리고 그 걸어감을 가능하게 하는 연이 성립돼야지 걸어간다는 과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보다 쉬운 예에서 보면은 씨앗이 있고 씨앗이 싹을 맺게 하는 여러 연이 있어야 싹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인이 씨앗이라고 하면 더 쉽습니다. 씨앗이 수분이라든가 땅이라든가 하는 것이 연의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분과 땅이 동시에 있어도 거기에 돌멩이 집어넣으면 싹이 안 난단 말이에요. 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과 땅과 온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싹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는 연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연은 인의 역할을 가능하게 해서, 이는 연의 역할이 가능함으로써 과를 맺을 수 있게 하고 연은 인의 역할이 성립할 수 있어 성립하여 과를 맺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인과 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좀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하는데, 불교에서 인과 연은, 인은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씨앗은 싹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씨앗이 싹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은 서로 인은 연을 가능하게 하고 연은 인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양자 거기서는 어떤 거를 측정을 해요. 그 측정을 할 때 측정이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씨앗과 물, 싹, 걸어가려는 의지와 땅과 걸어감, 이런 걸 볼 때 이는 연의 작용을 통해서 인으로 성립을 하는 겁니다. 연은 인의 작용을 통해서 연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 연은 상입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인과 연은 그것이 과로 맺어지기 전에 이미 서로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가능성을 그 안에
상대를 포섭하고 있다. 그래서 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이고 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연이고, 그런 상입이 연기의 전제 조건이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상입하는 연기에 의해서 그 이전 단계에서 없었던 새로운 속성이 이후에 발현되는 과정에 의해서 우리 세계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92개의 원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92개의 원소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모여서 생명물질, 세포 같은 거 쫙 만들어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하나하나의 도약의 단계마다 앤드나 수레나 H2O 등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이전 단계 혹은 요소들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성질이 창조적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여서 오늘 이것처럼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사회와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이 창조적 발현의 속성 때문에 사회와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인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역사적 맥락이 그 안에 들어있게 되죠. 결국은 전부 다 관계망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걸어간다는 아주 간단한 행동에서조차도 나의 의지와 땅 사이에 인과 연의 상입, 거기에서 새로운 뭔가가 나타난다. 그것은 물, 앤드, 문장, 수레, 집에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화엄의 3조 법정 스님은 오교장에서 석가래가 집이다. 무슨 말이냐? 더 좋은 예가 우리들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뭐예요? 순환기관의 핵심인데, 이 심장 따로 딱 떼어놓고 보면은 그냥 근육 덩어리입니다. 심장이 아니에요. 석가래는 나무 조각인데 그것 따로 하나 딱 떼어놓으면 그냥 나무 조각이죠. 우리가 뭐를 석가래로 하느냐? 그 나무 조각이 집에 그 부위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집의 모든 것이 다 그거 하나로, 그것이 석가래가 되게끔 거기에 침투하는 겁니다. 상입하는 겁니다. 그런 상입이 있었을 때 집에 그 부위에 딱 있는 나무를 우리는 석가래라고 합니다. 따로 떨어져 나왔을 때 그건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래라고 말하는 그놈은 그놈 안에 이미 집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법장 스님은 석가래가 집이다. 그러면 심장 하나가 나주, 생명 전체죠. 그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세계 안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미 이 우주 전체가 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은 일미진중함시방,
하나의 아주 작은 티끌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돌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이 석가래가 집이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문의 10번째 탁사현법 생해문, 사물에 의탁해서 진리의 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우주를 구성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서로 상입하는 연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